훌륭한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남의 신경 안 써요. 예. 그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기 때문에 예, 누구 뭐 본다고 하고 안 본다고 안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자신의 의지대로 예, 살아가는 모습 그게 아름다운 거죠. 그 그렇네요. 이야기가 이게 상당히 많은데 또 눈물겨운 게 그 정원석 목사님 그분 얘기도 좀 그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것도 좀 잠깐 좀 얘기 좀 해줘요. 그분도 정말 억울하게 사는 것 같아서. 정원선 목사님은 또 영화 7번 방의 선물 실제 주인공 모델이시죠? 예. 아마 영화 7번 방의 선물을 천만 영화라고 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셨기 때문에 아마 여기 우리 손윤희 선생도 보셨나요, 혹시? 7번 방의 선물? 예. 텔레비전 요즘 뭐 방송에서도 뭐 추석 특집이나 뭐 명절 특집에서도 많이 했으니까 바로 그 영화 7번 방의 선물의 실제 주인공이 바로 정원선 목사님인데요. 정원선 목사님은 1972년도 예, 그 강원도 춘천에서 만화 가게를 하던 30대 당시의 중반의 어, 남자였죠. 근데 원래 그분이 만화 가게를 하기 전에는 사실은 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한신대학교를 졸업하고 초등학교 교사를 했는데 그분이 안타깝게도 그 장남을 병으로 잃고 자기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면서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매달렸던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종교에서 이탈을 하면서 그러면서 굉장히 그 술 먹고 뭐 담배 피고 뭐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방탕한 생활을 했던 거예요. 본인이 그 정신적 고통과 상처 때문에. 그런데 불행하게도 마침 그때에 춘천에 그 역전 파출소의 그 파출소장의 딸이 영화 7번 방의 선물에서는 그 소방서의 그 서장이라고 하나요? 그것도 소장인가요? 서장인가요? 하여간 그 소방서장. 사람 딸이 이제 뭐 하굣길에 예, 뭐 목숨을 잃은 걸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72년도에 역전 파출소에 있는 파출소장의 딸이 논뚝에서 그 저기 강간 네, 11살짜리 여자였는데 이렇게 몹쓸 짓을 당하고 살해된 채로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그 사건을 이 사건이 지금은 워낙 흉흉한 사건들 엄청난 사건들이 많아갖고 요즘은 아마 그런 사건 벌어져도 뉴스가 안 됐겠지만 제 기억에도 80년대 초반 우리 강 교수님 80년대 초반에 막 저는 그때 이제 10대 초반이었으니까 그때 뭐 토막살인 사건이 처음 우리나라에서 발생했었던 것 같아요. 맞나요? 그래가지고 그때 토막살인 사건 났다고 온 나라가 막 시끌시끌해갖고 저도 그 기사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가요? 정확히 연도는 기억이 안 나요. 예. 그러니까 80년, 81년도 뭐 이윤상 뭐 유괴살인 사건이니 뭐 청소부가 뭐 지나가다 검은 봉지 안에 뭐가 있다고 해서 그런 사건들이 막 음, 횡행하고 터지고 막 이래가지고 시끄러운데 그래서 그때서부터 오히려 모방범죄, 그다음부터는 오히려 토막살인 사건이 더 많이 나는 것 같고, 그 사건이 뭐 이렇게 모방범죄라는 게 확실히 있어요. 근데 72년도에는 딱 그 사건이 딱 터져갖고, 그야말로 전국이 난리가 났었던 상황인데, 그러니까 당시에 아주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당시 내무부 장관, 그 사람의 명령이 있었던 거죠. 뭐냐면 72시간 내에 범인을 검거하라. 예. 그리고 72시간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체포된 범인이 바로 정원섭 목사. 목사. 예, 당시에 만화가게 30대 중반의 남자. 예,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이제 이러저러하게 생활이 난잡하다. 그래가지고 용의자로 지목이 됐고 그렇게 돼서 결국은 범인이 됐는데 이번에 윤석열 씨 사건, 화성 연쇄살인 사건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거죠. 예, 그 사람을 범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경찰이 고문을 했고 그리고 원하는 허위 자백을 통해 범인으로 만들었고 그렇게 해서 20년 동안 감옥을 살게 됐는데 정원선 목사님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가 범인이 아니라고 처음에는 주장했지만
3일 동안 이어진 고문 끝에 결국은 본인이 범인이라고 허위 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제가 이 고문에 대한 고통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책에 담지 않았던 일화가 하나 있어요. 1995년도의 일입니다. 당시 제가 민주주의 민족 통일 전국연합이라고 하는 재야단체에서 인권위원회 부장으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95년 10월 24일 날 부여 정각사에서 우리 홍강철 선생 하고 관련 이 쪽에서 온 부여 정각사에서 무장간첩 김동식이라고 하는 무장간첩이 우리 홍강철 선생도 간첩으로 왔었죠? 처음에? 근데 그게 또 허위 자백으로 간첩으로 몰려서 고생 많이 했는데 이번에 이제 마침내 대법원 만 3년 만에 되는 건가요? 이번에? 1심, 2심 무죄 받고 지금 3년이에요? 4년째예요, 지금. 4년. 4년 만에 이제 마침내 대법원 1심, 2심 무죄 다 받고 2심이 났으면 그럼 바로 대법원에서도 확정을 해줘야 간첩 혐의를 완전히 벗어나서 직장도 잡고 일도 하고 밥도 먹고 가족도 부양할 텐데 4년 동안 재판을 열어서 확정을 안 해줘서 간첩 만드는 건 빠르고 풀어주는 건 이렇게 오래 걸리니 이게 무슨 민주주의 국가예요. 정말 너무 억울한 거지. 정말 홍광철 선생이 이렇게 미소를 띌 수 있다는 건 이분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저 같으면 온 세상을 다 원망하고 정말 저 63 빌딩이라도 어떻게 폭발을. 근데 진짜로 진짜 이렇게 억울한 분이 많은데 95년도에 바로 그 무장간첩 김동식 사건으로 무려 6명이나 간첩을 만났는데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체포가 됐거든요. 그 6명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혹시 여기 이 방송 듣고 있는 30분 중에 이 사실을 알고 계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 95년도 10월 24일 날 체포된 무장간첩 김동식, 북한에서 대한민국 남한의 진보 인사를 포섭하기 위해서 내려왔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6명을 만났고 그렇게 만난 6명이 자기를 신고하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당시에 국가안전기획부, 안기부가 6명을 체포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지금 민주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김태년. 이번에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고 있는 우상호. 통일부 장관을 맡고 있는 이인영. 그리고 말지 사장을 지낸 박충렬. 예. 그리고 고려대학교 삼민투 위원장 출신의 허인혜. 그리고 그렇게 해서 6명인가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게? 박충렬, 이인혜, 허인혜, 우상호, 김태년. 예. 6명인데 왜 한 명이 기억이 안 나지? 박충렬, 하여간 그래서 했는데 그때 나머지 분들은 다 이게 허위 사실이고 뭐고 해갖고 다 풀려 나왔어요. 결국은 이게 다 조작이었고 당시에 제가 그 무장간첩 김동식 사건 조작 간첩 대책위에 제가 간사를 맡고 있었어요. 95년도에. 그래가지고 이 사건 모든 재판을 제가 방청을 하고 그걸 일일이 다 글로 썼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간첩이라는 제목으로 책도 한 권 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사건 말고도 울산 부부 간첩 사건도 했고요. 그리고 뭐 남양주 간첩 사건도 했고요. 제가 여러 사건을 했는데 공통점. 진짜 간첩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홍강철 간첩도 있는데 그 사람도 조작이고 다 조작이고 사실이 아니에요. 근데 그때 제가 박충렬 선배 나중에 말지 사장을 하고 지금은 충무로의 큰 고깃집의 사장 관리인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 아주 훌륭하고 존경하는 서울대 깃발 사건의 그 또 주모자시기도 하고 뭐 유명한 분이세요. 그분도. 근데 그 선배가 이제 그 사건으로 감옥 갔다가 간첩죄 당연히 만약에 인정이 됐으면 그 선배는 뭐 물기징역이었죠. 그런데 결국은 다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로 잡혀갔기 때문에 1심에서 풀려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선배 석방 환영회를 이렇게 쫙 하는데 식당에서 이제 술 한 잔씩 쫙 마시고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선배한테 정말 나이가 어리니까 철이 없는 소리를 했어요. 술 한 잔 마시고. 95년이니까 제가 26살이었고.
술 마시고 무슨 말을 했냐면 그 선배님한테, 선배님, 아니, 고문한다고 허위자백을 합니까? 어? 하면서 제가 얘기했어요. 고문한다고 허위자백합니까? 저 같으면 저는 허위자백 안 할 겁니다. 때리면 때리라고 그러고, 피곤하면 난 이제부터 잘 거야 하고 저 같으면 그냥 들어 눕겠습니다. 예. 저도 한번 감옥 갔다 왔는데, 그때 막 맞고 뭐 이랬지만 뭐 어쩌고저쩌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술 한잔 먹은 김에 막 그랬어요. 왜냐면 그 선배님이요. 그때 당시에 막 그 안기부 수사관 발을 붙잡고 막 울면서 간첩 혐의만 벗겨달라고 막 울면서 절규하고 막 발 붙잡고 울고 막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걸 변호사하고 매일매일 접견을 하도록 민변 변호사님들하고 같이 해갖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허위자백하고 막 울고 막 이랬다는 게 당시 제 그 20대 마음에는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술 한잔 먹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선배님이 하시는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얘기에 이제 충격을 받았어요. 뭐라고 그랬냐, 그 선배님이. 저한테, 야, 임마,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해,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야단을 친 게 아니라 그 선배님이 하신 말씀은, 그래, 알았어. 넌 그렇게 해. 그러더라고요. 예, 다음에, 또 고문하면 넌 그렇게 해. 나는 그냥 그랬으니까. 근데 그 말이 오히려, 야, 그게 어땠는 줄 알아? 이런 얘기보다 더 크고 강하게, 정말 그랬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랬는데, 정원선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그 잔인한 고문에 결국은 무너졌고, 그래서 결국은 사형구형의 무기징역을 선고받아서, 그리고 나서 15년 3개월을 감옥에 있었고, 그 15년 3개월에 있었던 기간은 영화 친절한 금자씨, 그거하고 너무 똑같아요. 처음에 자기가 억울하게 감옥을 갔을 때에 자기가 정말 자살하고 싶었다. 그래서 자살하려고 준비를 다 마쳤을 때 한 대학 선배가 찾아와서, 죽지 마라. 네가 죽으면 너를 조작한 사람들이 기뻐하는 일이다. 살아서 네 억울함을 밝혀라. 이 말에 정말 살아서 나가기 위해 영화 친절한 금자씨처럼 그 안에서 정말 모든 선행을 다한 거죠. 아픈 사람 다 챙겨주고, 그리고 밴드부도 만들고, 검정고시 선생님의 경험을 살려서 사람도 가르치고, 그 공을 인정받아서, 그래서 15년 3개월 만에, 이거는 대한민국에 앞으로도 뒤로도 무기징역수가 나올 수 있는 가장 최단기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형이 사실상 폐지됐기 때문에 앞으로 무기수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일은 불가능하거든요. 사실상 종신제 형태로 지금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나와서 이분이 무려 34년 만에 재심을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밝혔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그 진실을 밝혀내서 우리나라에서요, 형사사건 중에 최초로 무죄를 받아낸 분, 그분이 바로 정원선 목사예요. 우리나라에서 공안 사건으로는 많은 분들이 재심을 통해 억울함을 규명했지요. 김대중 내라는 뭐 사건이니, 인혁당 재건이 사건이니, 뭐 난민전 사건이니, 뭐 각종 여러 사건들, 공안 사건들은 많이 해결됐는데, 형사 사건 중에 최초가 바로 정원선 목사님 사건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억울함이 풀리고 해소가 됐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분이 그것에 대해서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안타깝게도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책에도 썼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에 박근혜가 대통령을 하고 있으면서 자기 아버지 시대에 일어난 인권유린 사건이 한두 개입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인혁당 재건이 사건부터 뭐 민청학령 사건부터 등등등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다 해주는 것이 국가 재정상에 너무 부담도 되고, 두 번째는 자기 아버지에게 또 뭐 누가 되는 거잖아요. 싫은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원래 3년 이내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면 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을 6개월 이내에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바꿔버리면서, 그러면서 이분이 6개월 11개월, 그러니까 6개월 11일 만에 그걸 청구했다. 그래서 며칠이 초과돼서 그것이 대상이 안 된다 해갖고 단 한 푼도 그것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렇게 억울한 일에 대해서 그 정원선 목사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말씀이에요. 그거는 돈이 아니라 내 핏값이다. 예.
내가 억울하게 감옥을 가고 난 후에 아내는 살인자의 부인이라고 해서 막 셋째 아이를 낳고 해산조리도 못한 상태에서 마을에서 쫓겨났고, 그리고 아이들은 전부 다 고아원에 가야 했고, 그러다가 아내가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도 다쳐서 예, 장애를 입게 되고, 그리고 그 형제와 그 아들들은 다 아버지를 원망하고 고아원에서 크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 정원선 목사는 그 돈으로 자기 때문에 보호받지 못하고 성장했던 아이들에게 집을 한 채씩 사주는 것이 자기 소원이다. 그런데 그 집을 사줄 수 있는 그 돈을 받을 줄 알고 아이들에게 자기가 미안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갚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그게 안 돼서 그것 때문에 그 분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거죠. 그 돈에 대한 욕심 때문이 아니라. 그런 안타까운 사연이 있고, 현재는, 그분이, 요양원에 지금 계세요. 작년에 제가, 병문안을 갔었는데, 그분이 지금은 치매, 알츠하이머, 그러니까 기억 상실, 그러니까 알츠하이머라고 하죠. 그 병이 있으셔서 사람을 알아보질 못한대요. 그래서 매일 오는 그 간호사도 누구세요라고 아침에 보고도 오후 점심 때 가면 또 누구세요라고 묻고 뭐 이렇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참 송구한 얘기입니다. 그분이 저는 잊지 않는다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한번 좀 와주셨으면 좋겠다고 아드님이 말씀하시길래 제가 갔어요. 가서 그 뵀는데 진짜로 가서 제가 그분한테 목사님 저 왔는데 저 누군지 아시겠어요? 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고선생 아니냐고, 첫 마디가 고선생 아니냐고. 내가 고선생 왜 모르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멀쩡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내가 들었던 거하고 다르신 것 같은데, 뭐, 이상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과장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너무 평범하더라고요. 그 전에 배운 것보다 약간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지만, 괜찮아 보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간호사가 정말 왔어요. 그래가지고 간호사가, 할아버지 요거 좀 이따 간식으로 드세요 하면서 소세지 조그만 거 하나를 이렇게 까서 딱 주는데, 진짜 그분을 딱 보더니, 누구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 간호사한테. 그러니까 간호사가, 또 그러신다고. 그러면서 하는데, 진짜로 신기했어요. 어떻게 저는 잊지 않고, 저를 어떻게 기억하시고. 그래가지고 한 30분간 목사님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는데, 다 기억하시더라고요. 옛날 얘기도 하고, 뭐, 처음에 만났던 얘기, 처음에 저한테, 녹용 보내준다고, 사슴 키우는 사람인데, 녹용 보내준다고 하면서 저한테 2003년도에 처음 만났는데 17년 전에 그때 이제 자기 억울한 사연 이거를 제가 글로 쓴 게 있는데 그거를 우연히 보셨대요. 그거를 읽고 저를 처음에 알게 됐고 그래서 처음에 제가 쓴 책 2003년도에 제가 네가 뭔데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 그 책에 제가 그분 이야기를 조금 다뤘는데 그 책을 우연히 읽고 출판사에 제 전화번호를 물어보고 저희 집에 전화를 해서 그래서 저한테 녹용을 보내주겠다라고 해서 처음에 인연을 맺게 된 그분인데 그 정원선 목사님과 관련해서 책에 또 마지막으로 썼던 그 이야기처럼 그분의 마지막 소원 책을 읽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자기가 그 돈도 돈이지만 꼭 하나 정말 하고 싶은 약속이 있다. 그걸 꼭 이루고 싶은 약속이 있다. 그래서 누구하고 무슨 약속을 했냐 그랬더니 자기가 고문 끝에 무너져서 처참하게 자기가 72시간 내에 범인을 검거하라고 했는데 그걸 10시간 앞둔 바로 그때에 자기가 검거가 됐잖아요. 그 검거가 되고 난 다음에 자기한테 자백을 받고 나서 그것을 보고한 다음에 경찰들이 환호하고 좋아하고 그런 거를 지켜보고 쓰러져서 있는데 한 경찰관이
자기는 저기 막 특진도 안 되고, 그냥 표창 하나만 받는다고, 자백은 내가 받았는데 다른 놈들이 공을 다 가로챘다고 씩씩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이 정원선 목사님께서 그 경찰에게 한 말, 예, 형사님, 그렇게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라고. 지금은, 표창밖에 못 받아서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먼 훗날엔 내가 그때 표창밖에 안 받은 게 참 다행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날이 반드시 올 거요. 그러니 그렇게 억울해하지 마시오. 라는 얘기를, 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사실은 그때 가해자들, 허위자백을 강요하면서 고문했던 사람들 아무도 처벌받은 사람이 없고 그 훈장이 반납됐다는 이야기도 없거든요. 그리고 그 사례는 이분만의 사례가 아니에요. 조작으로 간첩이 됐던 어부들, 뭐 이런 사건 저런 사건으로 과거 70년, 80년대에 조작으로 사건을 만들어낸 사람들, 이번에 윤성여 그 화성 사건의 피해자, 그분을 고문했던 사람도 누구도 그것을 반납하지 않아요. 회수하지 않아요. 그런 상태에서 제가 정원선 목사님 이야기를 쓴 그 글의 마지막에 쓴 말이 그거였죠. 대한민국의 정의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나요? 네. 그 얘기하니까 갑자기 저도 울컥하네요. 진짜 네. 대한민국의 정의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정말 묻고 싶어요. 예. 그런 마음으로 정원선 목사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